얘기했지만 나스닥도 월봉은 아직 안 깨졌어요. 이거 보면 그 월봉은 아직까지 안 깨졌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스닥 월봉을 한 8, 9천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는 요게 한번 맞아야 되죠. 그죠? 요 장기 평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평선 장기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한 8천선이나 9천선에서 한 맞고 바닥을 찍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못 가요. 그러니까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봉부터 먼저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그 이평선 그 데드가 안 났던 이평선이 한 번도 데드가 안 났던 데드 크로스가 안 났던 그 이게 올해 데드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는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크게 폭락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좀 박스권에 갇히는 형태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완전히 주도주가 다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도주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봉상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저평가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잘 간다. 그러니까 요 라인에 있을 때 4배였거든요. 이제 올라와서 7배 정도 됐는데, 7배 딱 3배, 3배에서 7배 갔는데 딱 더블 났어요. 더블. 그러니까 가치주는 딱 그 형태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성장주처럼 멀티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말고도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보는 한 생각보다는 많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브 방송이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게 기본이고 강한 종목만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가총액 10조 이상은 절대 매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세요? 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종목 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엔 지수가 상방에 막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종목들을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 할 겁니다. 예. 굳이 예. 그럴 이유가 있을까? 뭐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왜 제가 아까도 저평가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 그랬는지 예전에는 퍼가 10배면 10배 이하면 10배 이하면 다 저평가라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막 퍼가 10배 이하면 다 저평가 이게 개념이 아니고요. 어, 업종 내 그러니까 일단 유망한 업종 내 종목의 저평가 척도입니다. 저평가 지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이 아니라 내년 실적 기준. 이제 그렇게 따지면 2차 전지는 현재 퍼가 10배가 넘어도 10배 이상이라도 10배 이상이라도 이 2차 전지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반영을 시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미래의 실적을 땡겨오더라도 퍼가 계속 낮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의 펄을 가지고 이게 저평가다 고평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그죠? 어,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시총상 대형주는 올라도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신가 봅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 시가총액 대형주 장세가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몇몇 종목들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대형주 중에서 몇몇 종목을 발굴하려고 노력하니 굳이 그걸 하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그죠?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대형주의 개인들의 물량이 고점에서 너무 많이 물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되게 싫어하는 거죠. 이런 것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충 삼성전자를 얘기 드렸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만 해도 벌써 이런 수급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3천선 이상에서 개인들이 66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19조를 갖고 있어요. 그것도 2600에서 2680의 평균 리스트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만 해도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물려 있는데 굳이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가능한 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제 생각에는 개인 특히 이제 주린이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물량들이 고점에서 물려 있는 이게 물려 있다 그러면 좀 너무 서글프나요? 저항대가 많은 그런 성장주 올해 많이 떨어졌던 그러니까 올해 많이 하락한 성장주 플러스 시가총액 대형주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거를 다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놓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힘들죠. 이런 개념이 그죠.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정말 종목들이다라고 보면 저는 이제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완전히 이제 바뀐 형태의 흐름들이 뭐냐면 그 이게 요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접목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절대로 주봉상 이제 위를 타고 가는 종목만 하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 난 상태에서 이 주봉상 이렇게 위를 타고 가는 종목들이 일봉상 요 라인이 들어가는 종목들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 종목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밴드 속에서 주봉상 이 장기 평선이 저항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상태, 정배열 난 상태에서 이 녹색 이평 단기 밴드 위에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일봉이 위에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보다 훨씬 센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제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앞으로의 좀 바로미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가치주라도 아니요 기회는 줘요. 기회는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제 예상이 맞다면 12월에서 2월까지는 다 매집을 끝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 내년의 지수 전망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상고하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내년에 상저하고, 그러니까 2월 정도에 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고는 제가 볼 때는 9월이나 10월에 고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무조건 사야죠.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저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고하저, 아이고 상저하고, 그러니까 많은 증권사에서 얘기했던 대다수의 증권사의 전망이 상고하저잖아요. 근데 저는 상저하고, 어, 그러니까 상저일 때 매집이 다 끝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고일 때 물량을 털어야 돼. 그러니까 이식을 해야 되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빠요. 정신이 없죠. 이제 진짜로 좋은 주식 사서 이제 묻어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그것만 해도 괜찮을 거예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물량만 줄였다 늘었다 줄였다 늘었다 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비중이 가장 많은 종목이 한 종목 있고, 이제 SM이 비중이 가장 두 번째로 많거든요. SM이 저희가 지금 비중이 두 번째로 많은 종목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6만 원대 매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20에서 한 30% 정도, 20%대 중반에서 한 30%대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많이 난 사람들은 30% 수익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분석을 끝내버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박스권 고점 왔으니까 이제 팔고 다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형태의 흐름들로 저희가 가면서 이제 샀다 팔다 해야죠. 저희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죠. 제가 보는 형태라면. 그래서 좀 되는 종목들은 좀 길게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끌고 갈 때 그냥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샀다 팔다 해야 돼. 비중을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 해야 돈이 좀 돼요. 성장주는 멀티플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가치주는 이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으면 어, 이제 장이 약간 이제 좀 달라지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 어, 첫 번째로 비중이 많은 종목들은 지금 플러스 한 5%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 예,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플러스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에서 5%.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근데 요거 제 생각에는 가장 비중이 많은 종목들을 제가 이번 주에 좀 봤는데요. 아마 올라오면 가장 비중이 많은 종목들의 비중을 좀 줄일 거예요, 저희가. 아, 예. 그러니까 다시 정체의 국면으로 갈 것 같았고, 그래서 요거의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쪽으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비중이 가장 많은 종목은 공개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종목이 SM인데 이건 플러스 20%대 중반대 수익이 나왔고, 그래서 비중이 가장 많은 종목들을 조만간에 좀 줄여서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쪽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탄력성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냥 끝까지 가져갔는데 제 기준에 약간 안 맞으면 바로 저는 이렇게 비중을 줄여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그러니까 제 비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일봉상으로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이 황토색 있죠? 주황색, 분홍, 주황색. 이 주황색이 관리가 안 되면 좀 줄어놨다가 다시 주황색 위로 관리가 되면 다시 사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무조건 가져가는 형태는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수가 많지 않아서 한 10종목 내외 한 8종목이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생각을 좀 하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발굴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12월에서 1월, 2월 달에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때 못 사면 이제 살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까지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지수 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좋은 종목들은 잘 안 빠질 거예요. 제 예상이 맞다면. 예. 그 좋은 종목들은 잘 안 빠질 것 같고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이 그러니까 성장주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겠죠. 그 좋은 종목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 아마 단단하게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어, 예전에 왜 이제 신고가 돌파했던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금양도 그렇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이 라인을 잘 안 깼어요. 일봉상. 그 일봉이 이렇게 깨도 주봉이 이렇게 녹색선을 안 깨요. 이렇게. 그러면 주봉이 이렇게 녹색선을 안 깨는데 일봉이 이렇게 깨지는 종목이 있어요. 이러면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게 주봉이 골든 맞죠? 장기 평선이 골든이고 그 다음에 주봉이 이렇게 안 깨는데 일봉이 이 밑으로 내려오면 절호의 매수 찬스입니다. 근데 이 밑에서 오래 있으면 안 되고요. 바로 2, 3일 뒤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매매하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막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매매만 하죠, 주로. 그 대신에 장기 이평선은 반드시 이렇게 정배열이 나야 되고요. 단기는 이 밴드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은 일봉으로 잡고, 그렇게 아마 갈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 예상이 맞다면 내년 1월 달부터는 요 밴드를 가지고 제가 시스템 매매로 전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 1월부터는 시스템 매매로 전환할 이거 원래 올해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본다고 올해는 그렇게 많이 못했고요. 이제 내년에 이게 이제 이렇게 접목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SM도 보면 전형적으로 지금 정배열에서 그죠? 지금 이게 타고 올라오고 있는 형태죠. 예. 그러니까 일단 정배열인 종목들은 가장 제가 좋아하는 형태이고 여기는 좀 밑에 샀어요. 그러니까 초기 종목들 밑에 샀고 이렇게 사고 가는데 예. 그래서 이게 타고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가지 않는 종목들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내년에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시스템 매매할 때 제가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주봉이 양봉인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단기 주봉상 그러니까 주봉상 제가 요게 하나 정리를 할게요. 요걸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센 종목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종목들은 1번 주봉의 장단기 이평선이 정배열인 이건 가장 큰 흐름에서 기본 메인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인 조건입니다. 예. 물론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정배열 될 때 탄력성이 강해지죠. 그 두 번째는 주봉이 제가 만든 제 단기 밴드 위를 타고 가야 되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종목군이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요즘 이제 일봉, 이제 요거는 이제 일봉에서 타이밍 잡는다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일봉에서 매수,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을 잡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형태로 가면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요거 굉장히 많이 이제 공부하고 분석하고 있는 건데 요 단기 밴드 위를 타고 가야 되는 종목군 중에 단기 밴드 위를 타고 가는 종목군 중에서 이게 주봉이 양봉이 나오면서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라고 했죠. 양봉의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는 패턴. 요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음봉이 중간에 하나 생기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음봉이 하나 생기더라도 양봉의 저점을 깨면 안 되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제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SM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보면 얘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이게 양봉이고 이게 양봉이고 이게 양봉이면 이 양봉의 저점이 한 번도 안 무너지는 거죠. 고점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1등주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양 같은 경우도 보면. 예. 그러니까 양봉의 저점이 한 번도 안 무너지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양봉의 저점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얘도 올라갔다가 이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양봉의 저점이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올라가는 패턴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히링 같은 걸 보면 양봉의 저점이 무너지진 않았는데 음봉을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박스권을 헤매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이 위에 있고 녹색선에 있고 이게 무너져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여기서 사서 요 내려올 때 사면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짧게 먹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주봉이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버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타용으로만 박스권 단타용으로만 가야 되는 형태의 패턴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런 형태들이 최근에 제가 이제 보면서 어, 많이 봤던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든다면 이제 요게 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올해 이걸 내년에 이제 그 저기 시스템 매매 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했는데요. 이 보세요. 어,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올라갈 때 한번 보세요. 올라갈 때 양봉의 저점을 안 깨죠. 고점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음봉은 상관없어요. 음봉이 이 직전에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음봉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음봉이 하나 생겨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양봉의 저점과 음봉의 저점이 계속 높아지죠. 그러니까 음봉은 상관없죠. 없는 걸 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양봉의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형태의 흐름들. 이렇게.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져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음봉이 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네.
왜냐면 그러면 고점은 안 높아지잖아요. 아니, 저점만 높아지면 되죠. 그 다음 다음번에 고점 높아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저점이 낮아지는 거죠.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죠? 네, 양봉에서. 그리고 음봉에도 저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조건 날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주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봉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올해 좀 발견해서, 물론 이제 손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절폭은 작아지죠. 그리고 이익폭은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 굉장히 좀 잘 발견을 해서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꽤 잘 맞아서 내년에는 그냥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1시간만 하고, 그러니까 문자로만 주고 이런 매매를 제가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은 아마 올해가 마지막일 거예요. 예. 저 거짓말 같으세요? 다 만들어놨어요.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죠. 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직 완벽하게 만든 건 아닌데요. 어, 어, 내년 1월 달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가격은 지금보다 올라가죠. 교육은 이제 안 한다고. 예. 그래서 이런 매매를 아마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올해 이 12월 10일 날까지 이 밴드에 대한 교육은 다 끝내고, 어, 그리고 내년에는 좀 종목으로 승부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금양같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러면 이제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보는 형태가 이런 거죠. 왜냐하면 곧 저점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패턴에서 저점이 깨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박스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센 종목들만 잡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했지만 수익률 대매매다.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예. 근데 그런 모습 히림은 이제 저점은 이게 여기서 깨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박스권 이렇게 기야되는 거죠.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개념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른 형태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장이 왔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장이 이제 서서히 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주봉상 장단기 이평선이 정배열인 조건이 메인 조건인데, 이 메인 조건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찾아보니까 한 70%의 그런 낙폭과대 기술주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다 이게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주도주에 해당 사항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배열된 종목들은 완전히 많이 바뀌어 있고요. 이 역배열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역배열로 전환됐더라고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내년에는 성장주 못 갈 거다. 라고 특히 낙폭과대 성장주는 거의 못 갈 거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어, 이게 역배열상에서 단기 밴드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같은 건가요? 뭐 어, 아닌가요? 얘는 못 올라왔네. 역배열이기도 뭐 그 카카오 뭐 뱅크 뭐 그렇죠. 이렇게 역배열 이게 안 나오는데 역배열이거든요. 이제 장기 이평선 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이렇게 위에 있는 종목들은 안 보죠. 저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죠. 근데 좀 이렇게 거래가 터지거나 뭐 이렇게 했던 종목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역배열이에요. 희한하게. 그 대형주 중에서는 정배열에서 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이렇게 정배열에서 지금 이거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안 되고 삼성전자도 당연히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의 역배열에서 위에 있는 거죠.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저희가 해야 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것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면 셀트리온도 보면 안 되죠. 네이버도 안 되죠. 모비스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를 쭉 살펴보다 보면 대형주가 다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 대형주를 할 필요가 없죠. 시가총액 20종목, 20조, 10조 이상 종목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종목들만 이제 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SM을 저희가 싸게 사서 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 하이브를 한번 볼까요? 역배열이잖아. 올라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어, YG를 한번 볼까요? 예. 역배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JYP를 한번 볼까요?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엔터주도 보면 정배열인 거는 JYP하고 SM밖에 없죠. JYP.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배열이 된 종목과 역배열이 된 종목 분명히 차별화가 나올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100% 그러겠죠. 근데 대부분 다 시총이 10조 이하의 종목들과 성장 기술주가 아닌 종목들, 낙폭과대 성장 기술 종목 안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예. 대부분 다 이제 중동에서 엔터 키디아 프로젝트 하고 막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렌드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어, 어, 어디 있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담은 2023년도 저평가 주식 상승한다. 이제 유럽하고 중국의 영향이 현재 들고 사우디 중동 국가의 영향력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ESG 가치를 포함하는 가치주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트렌드가 주도주가 되기 위한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년 시장이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진짜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시장은 진짜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는 놈들은 계속 가고 못 가는 놈들은 계속 못 가는 그야말로 차별화 장세가
세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뭐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시장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이야기하면 시장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종목을 잘못 잡으면 진짜 힘들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들에 계속 물려있게 되면 그만큼 힘든 건 또 없을 것 같고. 뭐, 하여튼 복합 다단하게 그렇게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있죠. 어,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점점 이제 약화되어 가는 흐름들이 가는 형태의 흐름들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 제 매매 툴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적용하는 제 매매 툴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강의는 올해가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아마 10일 맞나요? 10일 토요일이 마지막일 거고 요때 특강 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고 어,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시스템 매매로 갈 거예요. 근데 시스템 매매를 할 때 제가 적용하는 기준들이 아마 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어, 어, 이것도 괜찮을 거예요. 시스템 매매. 공부해서 뭐합니까? 이제 공부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 여러분들은 그냥 종목에 대한 그 시스템적으로 되게 심플.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시황이 그렇게 크게 올해처럼 시황이 그렇게 크게 막 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예. 시황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장이라면 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센 종목들 해야 돼요. 이제부터.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절대 역배열에 손대면 안 돼요. 정배열만 해야 돼요. 역배열에 손대면 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못한 형태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성장주나 기술주 이런 것들이 정배열된 게 거의 없어요. 정배열 타고 가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이거 제 거 배우고 나서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면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와,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못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안 무너지고 계속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거의 이제 작살났고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4월달 무너지기 시작. 5월달인가요? 이때 역배열이 나버렸죠. 이평선이. 빨리 역배열이 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정배열로 이평선이 정배열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배열과 정배열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뭐라 그래야 될까? 예, 하여튼 좀 제가 보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가 이걸 계속 분석하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포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래봐야 뭐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다음에 뭐 2차 전지인 삼성 SDI 뭐 이런 거. 그러니까 2차 전지들이 다 올라와 있고요. 전기도 안 되고. 일진 머터리얼스 쉽지 않죠. 롯데케미칼 안 되죠. 대한유화 많이 올랐는데도 아직 이평선이 정배열 나진 않았어요. 이때처럼 정배열이 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LG노텍 잘 갔다거든요. 얘가 아직 안 무너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기술주 중에서는 애플처럼 이런 종목들이 아직 무너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얘가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을 위에 타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라고 해도 센 종목들도 이 정도의 뭐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 종목들도 이 정도니까 말 다 했죠.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기술주 장세가 확실히 아니라는 거는 제가 봐도 느껴져요. 어, 어. 그러니까 아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건드려봐야 돈도 안 되고.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그 회원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그린 케미칼 이런 것. 역배열 됐다가 정배열 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요. 종목들이 예, 의외로 최근에 많이 가는 KTNG 어딨죠? NG 이런 것들이 이제 정배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종목이죠. 이런 건. 예. 그러니까 종목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 정배열이 돼 있던 종목들이 싹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이 밴드를 한번 가입해 두면 좋겠는데 이거 꼭 이번에 12월 10일 날 가입해서 꼭 들으세요. 한 달만 들으면 되니까. 5주 동안. 예. 그럼 내년에 이제 제가 그 시스템 매매하는 것도 이게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좀 매직 같은 느낌도 들고. 예. 근데 이제 네이버 이 KTNG 같은 거 이렇게 정배열로 올라오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역배열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역배열 났는가 하면 네이버는 여기서 역배열 났어요. 4월 달에. SK하이닉스는 좀 더 늦게 역배열 났고요. 6월 달에 역배열 났고요. 근데 반면에 KTNG는 정배열이 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종목들이 확 바뀌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시키고. 종목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 얘기 다 한 거 아니에요? 예. 뭐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위메이드도 보면 얘가 주도주로 갈 때 위메이드를 보면 완전히 정배열이었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서 보세요. 위에서 정배열에서 무너지지 않잖아.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완전 역배열, 완전 역배열. 그리고 역배열 되고 나서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지도 못하는 유재석 성대모사 하면 완전 역배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가총액 안 하죠, 저는. 제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정배열된 게 별로 없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장주 중에 정배열된 게 별로 없는데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70% 정도의 낙폭과대 기술적이 역배열됐고요. 한 75% 정도의 시가총액 대형주가 역배열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보다 대형주, 시가총액 대형주 역배열 전환이 더 많아요. 예. 그럼 그 장이 아닌 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누가 뭐라도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셀트리온도 역배열이고. 근데 시가총액 큰 종목들 중에 똑같은 종목인데도 보세요. 셀트리온이 잘 갈 때는요. 역배열은 무슨 역배열?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이렇게. 타고 가죠, 이렇게. 위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죠. 역배열이잖아요. 얘는 언제 꺾였는가 하면 벌써 작년에 꺾였어요. 작년 9월 달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정배열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바이오 시밀러라도 하나는 역배열이고 하나는 정배열이에요. 그 왜 그럴까를 분석해 보면 셀트리온은 국내 공장이 많으니까 미국의 바이오 행정법에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공장이 많긴 하지만 M&A를 통해서 해외 공장을 인수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해외 공장들이 되게 싸요. 해외 바이오 기업들이 되게 싸요. M&A 이슈가 남아있으니까 안 꺾이는 거예요. 정배열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오 시밀러라도 셀트리온하고 삼성 로직스를 보면 삼성 로직스가 훨씬 더 세요. 근데 안 하죠. 왜? 시가총액이 60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얘가 만약에 주도주처럼 올라가면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 그렇게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빼.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셀트리온이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든 어떤 종목이든 저희는 우리의 공식 종목에 넣는 건 없죠. 그러면 좀 가벼운 종목들 중에 그렇죠. 싼 종목들 중에 다우데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옛날에.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고 저평가 매력이 조금 감소가 됐지만 예전에 한 3배, 4배 정도 됐을 땐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종목이었죠. 왜냐하면 정배열도 됐고 주봉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 다음에 일봉도 한 번도 이거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딱 들어왔다 저점 찍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저평가주들 중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섹시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 종목들이 대형주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니기 때문에 고르면 충분히 된다고요.
내년 9월까지 또 제2의 다우 데이터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이 종목 캐치를 해주지 않으면 어, 그러니까 빨리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힘들죠.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종목 흐름이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죠. 로템도 보면 최근에 계속 정배열이었어. 정배열 한번 올라가고 나서는 역배열이 끊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1300까지 떨어 1200 1200선까지 2100선까지 떨어질 때까지 역배열로 꺾이지 않았어요. 로템도. 그러니까 힘이 있는 종목들은 역배열로 안 꺾인다니까요. 보면 아시겠지만. 예. 근데 힘이 없는 종목들은 역배열로 꺾여갖고 위가 이제 가로막히는 저항대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메이드도요. 예전에 정배열이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정배열 올라와서 아예 장기 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지받던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급등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의 시대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빅 트렌드의 조건으로 인해서 이런 빅 트렌드의 조건으로서 이제 성장주의 시대가 어, 끝나버린 거죠. 그 다음에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장이 큰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달라지는 형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아요. 이런 이런 종목들이 바뀌는 이런 시점들이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시장. 그러니까 성장주는 멀티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까지 적용해야 적정한 멀티플 적용인지 모르는데 가치주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음,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저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건 과거의 이제 추억이고, 이제 이건 이제 새로운 이제 스타 종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제 그 이 배경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윌리엄스 총재라든지 파월 의장이라든지 그 최근에 연준 의장의 코멘트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빅 트렌드는 예, 끝났다는 거. 어제 파월 의장도 딱 한마디 하더만요. 예.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 총재도 2024년 대학 금리나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 제임스 블라드도 2023, 2024년 계속 금리 연습, 금리라는 시기상조,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써 많이 올라가 있는데 뭐 속도 조절이 뭐가 중요해요. 이제 금리로 대해서 다 고통받을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지.
그게 속도 조절이 고통스러운 거지. 딴 게 고통스러운 게 있나요? 없지.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DP 민감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정부가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ADP 민간 고용의 세부 내역을 보면 제조업이 착살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 월급을 많이 받는 섹터는 다 줄었어요. 그리고 저임금 시급제 쪽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뜯어보면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긴축이 이슈가 아니라 이제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침체, 경기 침체가 이슈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1982년 이후로 10년물하고 3년물이 70bp까지 벌어진 건 처음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예접시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서는 절대로 거품이 있는 주식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주식을 사야 되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떨어져서 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퍼의 개념으로 싼 거죠.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가 아직은 낮은 거. 그런 게 진짜 싼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어,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올라가고 불과 올해 자이언트 스텝을 4번 하고 빅 스텝을 2번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의 모든 트렌드가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런 거,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트만 가지고 까짝까짝 하는 게 아니고 큰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진짜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목 차별화 장세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다우나 나스닥,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성장주, 기술주, 대형주와 가치주. 이거의 차별화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죠. 같은 섹터에서도 얘가 저평가됐느냐, 저평가되지 않느냐의 게임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고. 엔터주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JYP하고 아까 말씀드린 JYP하고 정배에 있는 JYP하고 SM의 궤적과 하이브의 궤적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YG 개념 다르고. 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정배열에서 계속 달려가고 있고 어떤 종목은 역배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심하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OCI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거든. 보세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우리가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죠. 예. 근데 OCI 계정하고 하나솔루션의 계정은 또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태양광이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 보면서 웃었어요. 예.
역시 시장은 정말 무시무시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은 보다 시장은 훨씬 더 스마트하구나. 이런 거. 메리츠 금융지주 주주 가치 예, 엄청나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발표나고 나서 역배열 가는 게 바로 정배열로 꽂혀버렸어요. 그래 터지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는 지배가치, 그룹에 대한 종목에 대한 지배가치도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옛날에 LG화학이 LG 에너지솔루션 인적분할, 물적분할, 인적분할 그거로 논란이 되면서 이제는 주주가치가 안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그리고 주주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완전 전반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SSG가 꼭 필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저성장 가치주를 논할 때도. 그러니까 SSG를 얘기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되는 수준까지 이제 변화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배 구조에 대한 주주 가치 이런 것도 이제 막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좋은 방향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 시진핑 3년임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건데,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지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외국인들이 계속 안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주총 시즌에 굉장히 아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지배구조 관련해서. 그래서 최근에 지배구조 이슈가 되는 KTNG도 보세요. 이렇게 정배열 나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이슈가 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배구조를 강하게 요구하는 종목들 대부분 다 이래요. 근데 지배구조가 안 좋거나 아, 뭐 그런 쪽에서 굉장히 취약한 종목들은 못 가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대표가 아무리 인터뷰에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위메이드는 좋은 전략을 갖고 있었고 정배열에, 지금의 위메이드는 역배열에 막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뭔가 아무리 나와도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시장에서.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주식은 빅 트렌드를 읽어야 돼요. 이렇게 큰 트렌드를. 그 트렌드를 못 읽으면 주식은 차트만으로 접근하기가 되게 힘든 섹터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이해하신 분 7번. 음, 이해하면 다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특강은 그런 걸로 해서 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차트를 접목시켜서 한 10종목 정도만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정배열에서 그걸 타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 뜰 것 같은 종목들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요거와 접목시켜서 이제 가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황은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2100, 2200이니까 1700, 1800이 보이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차피 2100, 2200이면 뭐 의미가 있나요? 더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보시면 다 보여요. LG생활건강도 지금 보세요. 역배열이고요. 정배열이 아니에요, 얘네들.
은행주가 이제 정배로 약간씩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래량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배당 매력 때문에 아마 저러겠죠. 예. 다 꺾였어요,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 뭐. 그러니까 기술주는 다 안 돼요. 이마트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퍼가 1배예요, 1배. PBR이 0.25번. 근데 안 움직이는 거 어떡해? 역배열나고 나서. 자, 그 얘기는 뭔 얘기자? 이마트가 예,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싸서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성장 업종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수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인데 뭐 경기 침체가 되면 당연히 소비 여력이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뭐 계속 할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 보면 줄을 안 서죠. 그 이유는 다 아시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에, 이제 이게 시장에 묻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골드가 작년에 나버린 거죠. 어.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시장은 되게 스마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스마트하거든요, 시장은. 예. 그 다음에 뭐 아모레 G, 아모레 퍼스픽 이런 거 전부 다 좀 올라오건 왜냐면 퍼가 너무 이렇게 싸지도 않아요, 얘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역배열이 되면 좀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죠. 그러니까 정배열인 경우는 좀 물려도 갈 수 있는데 역배열은 안 돼요. 어, 그렇게 갈 만한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못 갈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이 가봐야 2600, 2700, 뭐 그 정도이겠죠. 그러니까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를 신경 쓰고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은.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지수는 제, 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수는 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내가 싸게 사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의 개념이지.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장주도 게임주들도 보면 뭐 카카오 게임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다 역배열이에요. 크래프튼. 그다음에 펄어비스. 예. 다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요. 다 정배열이었다니까 이렇게 타고 갔다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다 역배열이에요. 지금. 그냥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보고 하세요.
하이닉스 왜 아무리 외국인이 많이 사도 역배열인데 뭘 하려고 그럽니까? 꺾인 지가 벌써 6월 달인데. 정배열 땐 잘 갔죠? 안 무너지잖아요. 캔들은 무너져도 이평선은 안 무너지나 계속 정배열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주식이 올해 5월 달 역배열되고 나서는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초를 치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한데 쉽지 않아요, 진짜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시장이 지금 만만때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 만한 종목들이 한 20종목 내외로 선별해야 돼요. 막 대충 사고 이렇게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몇 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조업 지금 떨어지는 거 보면 지표 보면 살벌합니다. 어제 제가 고용 지표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렇죠. 제조업 이렇게 12만 7천 개가 증가됐는데 다 저임금 저시급제고요. 제조업 10만 개 감소입니다. 소비 쪽도 보면 지금 보세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실업률 올라가죠. 내년에 아마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할 거고 실업률도 꽤 많이 올라갈걸요. 제 예상이 맞다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설픈 종목을 갖고 있거나 사면 내년에 정말 고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 고문이라는 게 말도 못하게 심하게 아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됐나요? 네. 아유, 더 이상 얘기하면 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경 안 써요, 고은 노우님. 그 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지가 좀 오래돼 있어서 이제 올해 10월부터 제가 시장에 대해 신경을 잘 안 써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시장에 없어요. 뭐 정확한 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관심이 시장에 더 이상 있지가 않아요. 어, 저희 관심사가. 아, 예. 그러니까 시황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오면 사야 되겠다. 내년에 주도주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오면 사야 되겠다. 그 생각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제가 10월, 9월, 10월 달까지 계속 시장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전 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도 안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녹화 방송 했으니까 녹화 방송 보세요, 사립님.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오는 가치주의 개념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좀 다릅니다. 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속도 조절하겠다고. 그리고 물가는 벌써 꺾여 버렸잖아요. 정점을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이제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척도가 아닌데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황을 보는 것도 의미가 없지만
그거만큼 또 의미가 없는 거 CPR을 보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긴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연준 의원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월 회장도 그렇고 존 윌리엄스도 그렇고 제임스 블러드도 그렇고 벌써 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높은 금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CPI나 이런 것들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경기예요, 경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봤다고. 예. 이제는 경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긴축을 얘기를 하게 되면 10년물 시장금리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금리가 지금 2년물하고 3개월 금리하고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축이 이슈가 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같이 4%로 올라가야 되는데 4%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년물이나 3개월물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는데 10년물은 경기의 영향을 받는데 그게 푹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의 이슈가 자연적으로 뭡니까? 예, 경기 쪽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미국의 국채금리만 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4%예요. 4.2였다고요. 근데 그게 3.6으로 확 떨어져 버리죠. 근데 얘는 안 떨어지잖아요. 이거 온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 경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도 잘 견딜 수 있는 종목으로 가야죠. 그러려면 재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재무가 안 되는 종목들은 정말로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바이오 기업들 특히. 그런 재무 안 좋은 종목들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할 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주 같은 거 이렇게 물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종목 선별하는 과정에서. 예. 재무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 시장에 돈이 안 돈다는 거는 그만큼 어 이제 크레딧 사태가 터지면 재무가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래저래 어, 어,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적이 좀 덜 좋아진다 하더라도 환율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재무 상황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제가 장담 하나 할까요? 내년 아마 1분기, 내년 상반기 중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중에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 있죠.
아마 그런 종목들 아마 어, 좀 위험할 겁니다. 특히나 이게 재무제표에 보면 어, 유동 자산이 있고 유동 부채가 있어요. 바이오 기업들이 특히나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는 많은데 어, 이게 비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이 비유동 부채보다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가 비나기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안 돼서 흑자 부도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 보지 말고 무조건 유동 자산하고 유동 부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그러니까 유동 부채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특히 조심해야 돼요. 내년 1분기, 내년 상반기에 어, 이거 안 좋은 기업도 꽤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겁을 주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제 어떤 주식이 올라갈지를 봤을 때 재물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형주 중에 퍼가 낮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 돈못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이자 비용도 못 갚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너무 좋은 건데 보면 이런 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기업의 단기 차익금이요. 보세요. 어, 작년에 478조인데 올해 지금 상반기만 555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가까운 900조까지 올라오겠죠. 단기 차익금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계속 올라가면 차익금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까? 좀비 기업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야 우리가 말로만 듣던 좀비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거는. 진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재물을 특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공식 종목 포함시킬 때 재물 항상 봐요. 그래서 어떻게 재물 보는가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SM을 저희가 6만 원대 매수해서 갖고 있는데요. 제가 맨날 재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재무에서 보면 여기 쭉 보시면요. 재무제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유동자산이 있고 유동부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얘 같은 경우는 7,600억인데 유동부채가 지금 3,900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한 3,400억 정도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이 더 많죠. 그리고 비유동자산도 보면 6천억인데 지금 1,0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재무도 좋은 데다가 일단 실적이 기본적으로 잘 나죠. 이렇게. 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하나도 없죠. 아, 매년 매년 1,000억씩 버니까 이렇게. 근데 바이오 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든다면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를 하나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이런 SK 바이오팜은 적자가 계속 나요. 근데 얘 재무제표 물론 SK 그룹이기도 하지만 얘가 보면 유동 자산이 5천억이고요. 유동 부채가 1,5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4천억 정도 여유가 있죠. 괜찮아요. 근데 어떤 바이오 기업들은 유동 자산이 거의 없고 한 1,000억밖에 없고 유동 부채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위험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저런 기업들은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살 때도 그렇고 고를 때도 그렇고 어, 재물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재물 안 보면 이제 못 사는 거죠. 무서워서. 어.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공식 종목을 편입할 때 차트만 갖고 찌끄찌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편입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좀 까다롭게 재물을 봐요. 예. 그 참고로 보면 이건 제가 나중에 저희가 특강 가입하면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유료 회원님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재무는 꼭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참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 올해 엄청나게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만 500억이니까 하반기까지 합해서 한 900억 정도 되면 이 차입금에 이자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못 버팁니다, 이거. 그러니까 반년 만에 500, 작년 1년치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저는 진짜 이거 겁나요. 예, 진짜 겁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됐죠? 예,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만계약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기준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어, 선물도 포지션을 이제 다시 이렇게 됐는데 만계약 팔면 2만 개하고 줄어드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18,000계약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8,000계약 맞나요? 네, 8,000계약밖에 안 되잖아요. 저기 신경 쓸 거 없다니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수출 증감률이 45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지는데요. 외국인들이 10조를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불황은 계속 심화되는데 한국 시장이 저평가라고 생각하니까 0.8배, 0.9배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45 정도 됐을 때는 이게 10, 이까지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막 외국인들이 엄청 팔아버리잖아요, 이렇게. 막 5에서도 팔아버리고 막 그러죠. 근데 마이너스 꺾이고 나니까 오히려 더 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증감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판매 금액이 올라가는 금액은 올라갔는데 증감률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그 해외에 투자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고요. 무역수지도 보면 안 됩니다. 무역수지에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평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출 증감률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한 2년 뒤면 안 맞죠.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 그래서 이제 해외로 공장을 계속 옮겨야 되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나 유럽에서 판매하는 쪽이 강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증감률도 시장하고 안 맞을 수 있죠. 예, 그런 형태의 흐름이죠. 예.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보율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유보율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전유님. 그러니까 유보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 그 유보율에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봐야 되죠. 예. 유상증자 안 된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아니 수급의 비밀님 회사채 발행도 안 되는데 유상증자 하면 그걸 유상증자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사주는 모기업 있는 것도 아니고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회사채 발행도 안 되는데 유상증자를 어떻게 해요? 유상증자가 안 되고 회사채 발행이 안 되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유상증자가 되면 차입을 하겠어요? 유상증자가 안 되고 회사채 발행이 안 되니까 차입을 하는 거죠, 은행에서. 주거래은행에서.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그거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 꼬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내리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높은 금리 상태에서는 못 버틴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뭐 내 종목은 갖고 있으면 괜찮은 이런 어줍잖은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 수익 내려면 진짜 제대로 된 종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 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네. 싹 바꿔놔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진짜 크레딧 오면 크게 당합니다. 신용위기 오면. 예. 재무 안 좋은 종목들은 뭐 착살 나버립니다. 아마. 예.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됐나요? 예. 또 질문. 예. 그래서 내년에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만 뽑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 그 종목만 계속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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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해도 괜찮을 거예요. 뭐이 종목 샀다 저 종목 샀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볼때 한 20개 종목? 예.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예. 됐죠? 자, 또, 아니, 신용이라는 게요, 또 그런 게 왜 없었습니까? 레고랜드 발해서 보험사도 그랬고, 롯데건설도 그랬고, 다행히 그런 거는 계열사에서 도와줬으니까 다행스러운 거죠. 그거 안 도와줬으면 작살 날 뻔했죠.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똥이 나오기 전에 방구가 뽕뽕뽕뽕뽕 나와야 똥이 나오는 거죠. 방구가 뽕뽕뽕뽕뽕 나와야 똥이 나오는 거죠. 어, 똥만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방구가 뽕뽕뽕 나와야 똥이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너무 직설적으로 제가 표현했나요? 예. 맞잖아요. 방구가 뽕뽕뽕뽕 나와야 똥이 나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무가 안 좋은 종목도 내년이 위험하다고요. 올해가 아니야. 내년이. 디데이가 내년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